지하철에서 담배를 피면서 휠체어 탄 할머니를 조롱하던 고등학생들에게 해병대 수색대대 출신의 여군이 나타나 아이들에게 참교육하고 인간으로 개과천선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곧 착륙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은 오후 4시 30분, 바깥 기온은 영상 22도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조국의 풍경을 감상하며 편안한 착륙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내에 울려 퍼지는 기장의 나른한 목소리는 지독하게 길었던 6개월의 시간을 종결짓는 축포와도 같았다. 이수와 해병대 중사는 등받이에 깊게 몸을 묻은 채 작은 타원형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풍경을 무감각하게 응시했다. 짙푸른 서해 바다 위로 점점이 떠있는 작은 섬들, 그리고 이내 시야를 가득 메우는 거대한 육지의 실루엣. 아프가니스탄 파병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녀의 군복 어깨에는 대한민국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 명찰과 ROKMC 패치가 선명했고, 가슴에는 해외 파병 기념장과 각종 훈련 수료를 증명하는 휘장들이 번쩍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자랑스러움이나 금이 환영의 기쁨 같은 감정이 아니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피로감과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질감뿐이었다. 카불의 흙먼지와 화약 냄새 대신 기내 공기청정기가 뿜어내는 인공적인 향기가 코를 찔렀다. 매 순간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주변의 모든 소리와 움직임을 경계해야 했던 그곳과 달리 이곳은 너무나 평화롭고 고요했다. 옆자리의 민간인들은 착륙 안내방송에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창밖 풍경을 연신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그들의 평온한 얼굴을 볼 때마다 수아는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에 불시착한 듯한 괴리감을 느꼈다. 6개월 전 그녀 역시 저들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몸과 마음은 전쟁의 기억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쿵 하는 가벼운 충격과 함께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다. 마침내 돌아왔다. 하지만 수아의 심장은 조금도 뛰지 않았다. 오히려 착륙의 충격이 온몸에 긴장된 근육을 타고 머리끝까지 전달되는 것을 느끼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비행기가 게이트를 향해 서서히 움직이는 동안 그녀는 군장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설 준비를 했다. 함께 파병되었던 동료들의 얼굴에도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어떤 이는 안도의 한숨을, 어떤 이는 허탈한 미소를, 또 어떤 이는 수아처럼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전쟁을 겪었지만 각자 다른 상처와 기억을 안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수아, 드디어 끝났다. 이제 2발 뻗고 잘 수 있겠네. 앞자리에 앉았던 김하사가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검게 그을린 피로와 함께 후련함이 묻어 있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당분간은 전투 식량 생각 안 해도 되겠습니다. 수아는 애써 입꼬리를 올려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카불의 어느 골목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마저 위협으로 느껴졌던 곳,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몰라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곳. 그곳에서의 시간은 그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사람의 눈을 볼 때면 그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고 갑작스러운 소리에는 즉각적으로 몸이 반응했으며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본능적으로 비상 탈출로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이었지만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는 불필요한, 어쩌면 타인에게 위협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강박이었다. 탑승교가 연결되고 승객들이 하나둘 비행기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수아는 천천히 그들의 뒤를 따랐다. 드넓고 쾌적한 인천공항의 입국장은 마치 미래 도시의 풍경처럼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사방이 유리로 된 높은 천장에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다. 그녀의 전투화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 또각하고 울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옷차림에 저마다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안전함에 대한 무의식적인 확신이었다. 그 누구도 주변을 경계하거나 타인의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았다. 그 당연한 사실이 수아에게는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수화물을 찾는 동안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얼룩무늬 전투복을 입고 거대한 군장을 맨 그녀의 모습은 분명 주변의 시선을 끌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그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호기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이 평화로운 일상이 이제는 그녀를 이방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짐을 모두 챙겨 입국장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수아야 하는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고개를 돌리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어머니와 무뚝뚝한 표정 뒤로 걱정과 안도를 숨기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수아의 마음속 빗장이 삐걱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어머니, 아버지, 저 왔습니다. 수아는 경례를 붙이려다 말고 어색하게 웃으며 부모님 앞으로 다가갔다. 어머니는 와락 그녀를 껴안으며 등을 토닥였다. 고생했다, 내 딸. 정말 고생 많았어.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과 떨리는 목소리에 수아는 그제야 자신이 정말로 돌아왔음을 실감했다. 아버지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 주었다. 그 투박한 손길에 담긴 무게가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위로를 전해주었다. 집에 가서 밥 먹자.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다. 아버지의 말에 수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공항 리무진 버스 정류장 너머 어지럽게 얽힌 고속도로를 향하고 있었다. 저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면 정말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들 수 있을까? 전쟁의 기억을 깨끗이 지우고 평범한 20대 여성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공항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수아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높고 낮은 아파트들, 화려한 네온사인,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 행렬.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선명했다. 마치 흑백 영화 속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총천연색의 세상으로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수아야, 부대 복귀는 언제까지 하면 되는 거니? 운전대를 잡은 아버지가 물었다. 휴가 2주 받았습니다. 복귀는 그 이후에. 그래, 2주 동안은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말하고. 어머니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수아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지금 그녀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저 모든 것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또 두려웠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6개월은 그녀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바꿔놓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떠나기 전에 이수아가 아니었다. 차가 인천대교를 지나 송도 국제도시로 접어들었다.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마천루들과 잘 정비된 공원, 넓은 도로가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외국의 어느 도시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수아가 살던 구도심과는 전혀 다른 세련되고 현대적인 모습이었다. 많이 변했지? 너 없는 동안에도 세상은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갔단다. 어머니의 말에 수아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 그녀가 지구 반대편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에도 이곳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 아무도 그녀의 부재를 의식하지 않았고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어쩌면 변한 것은 그녀 자신뿐인지도 몰랐다. 집에 도착하자 익숙한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어머니의 손맛이 밴 음식 냄새, 낡은 가구에서 나는 나무 냄새, 햇볕에 잘 마른 빨래 냄새.
그제야 수아의 온몸을 옥죄던 긴장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의 방에 들어서는 순간 또다시 낯선 감정이 밀려왔다.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벽에 붙어 있는 아이돌 가수의 포스터, 화장대 위에 놓인 아기자기한 소품들. 모든 것이 6개월 전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마치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온 것처럼 어색하게 느껴졌다. 저녁 식탁은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다. 갈비찜, 잡채, 미역국. 어머니는 쉴 새 없이 그녀의 밥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주며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했다. 하지만 수아는 좀처럼 입맛이 돌지 않았다. 억지로 몇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하자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느껴졌다. 입에 안 맞느냐? 아닙니다. 맛있습니다. 그냥 속이 좀 더부룩해서. 수아는 애써 변명하며 수저를 내려놓았다. 침묵이 식탁을 덮었다. 부모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들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딸이 겪었을 시간의 무게를, 그리고 그 시간이 남긴 보이지 않는 상처들을. 그날 밤 수아는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너무나 푹신한 침대와 고요한 방 안의 공기가 오히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딱딱한 야전 침대와 동료들의 코 고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포성에 더 익숙해져 있었다. 결국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고 간간히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지나갔다. 저 불빛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들은 모두 행복할까? 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창문을 더듬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돌아왔지만 아직 정착하지 못했다. 그녀의 몸은 대한민국 인천에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의 황량한 벌판을 헤매고 있었다. 앞으로의 시간이 막막하게만 느껴졌다. 과연 나는 다시 이곳의 삶에 적응할 수 있을까? 전쟁의 기억을 잊고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고 길고 긴 귀국의 첫날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다. 귀국 후 며칠이 흘렀다. 수아는 잃어버렸던 잠을 보충하고 어머니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으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갔다. 하지만 마음속의 이질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기가 어딘지 잠시 생각해야 했고 거리의 소음은 그녀를 예민하게 만들었다. 특히 아이들의 장난기 어린 비명이나 자동차 경적 소리는 순간적으로 그녀를 아프가니스탄의 거리 한복판으로 데려다 놓곤 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부모님은 그런 그녀를 위해 최대한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려 애썼다. 하지만 도시의 삶이란 본래 소음과 분주함으로 가득한 것이었다. TV 뉴스에서는 연일 자극적인 사건 사고 소식이 흘러나왔고 인터넷 세상은 온갖 혐오와 갈등의 언어들로 들끓었다. 수아는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온 세상이 과연 이토록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곳이었나 하는 회의감에 빠져들었다. 휴가 닷새째 되던 날 수아는 더 이상 집에만 틀어박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외출 준비를 했다. 군에 입대하기 전 가장 친했던 친구인 지연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기 때문이다. 지연은 수아와 고등학교 시절을 함께 보낸 단짝으로 지금은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다. 오랜만이다 이수아. 얼굴 보기 왜 이렇게 힘드냐? 약속 장소인 구월동 로데오 거리의 한 카페에 들어서자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았다. 수아는 어색하게 웃으며 지연의 맞은편에 앉았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얼굴은 반가웠지만 동시에 어색함이 흘렀다. 미안, 정신이 좀 없었어. 이해해. 얼마나 힘들었겠어.
뉴스에서 아프간 철수하는 거 보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지연은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해 주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녀의 질문들은 수아를 조금씩 불편하게 만들었다. 거기 진짜 막 총 쏘고 그래? 위험하지는 않았어? 아, 너 혹시 사람도 쏴봤어?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지연의 눈을 보며 수아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겪었던 일들은 누군가의 가십거리가 될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동료의 죽음, 민간인들의 공포에 질린 눈빛, 그리고 방아쇠를 당겨야만 했던 순간의 무게감.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냥 임무일 뿐이었어. 수아는 짧게 대답하며 커피잔으로 시선을 돌렸다. 지연은 잠시 머쓱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화제를 돌렸다. 아, 맞다. 나 다음 달에 결혼해. 너한테 제일 먼저 말해주고 싶었어. 지연은 수줍게 웃으며 가방에서 청첩장을 꺼내 수아에게 건넸다. 수아는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청첩장을 받아들었다. 화사한 꽃 그림과 두 사람의 행복한 사진이 담긴 청첩장은 마치 다른 세상의 물건처럼 느껴졌다. 친구는 이제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아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지연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녀가 얼마나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었다. 친구의 결혼 소식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온 수아는 한동안 멍하니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다. 그때 해병대 동기들에게서 단체 메시지가 도착했다. 우리 휴가 끝나기 전에 한번 뭉치자. 장소는 서울역 근처. 시간 되는 사람 다 모여. 메시지를 보는 순간 수아는 망설였다. 동기들을 만나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었지만 서울까지 혼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복잡한 지하철 노선, 수많은 인파, 그리고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돌발 상황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언제까지고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해병대 중사였다. 고작 서울 시내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서야 되겠는가. 다음 날 수아는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화장대 앞에 앉아 어색하게나마 얼굴에 가벼운 화장을 하고 군복 대신 편안한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었다. 최대한 민간인처럼 보이고 싶었지만 각 잡힌 걸음걸이와 주변을 살피는 날카로운 눈빛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인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부평역에서 서울 지하철 1호선으로 환승하는 길은 생각보다 더 멀고 복잡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고 열차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가방을 고쳐 메고 등 뒤의 공간을 확보하려 애썼다. 낯선 이들과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그녀에게 극도의 불쾌감과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특히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은 소음이었다. 이어폰을 타고 흘러나오는 요란한 음악 소리,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 옆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떠드는 학생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소리가 뒤섞여 그녀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마치 거대한 앰프 안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약속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동기들은 서울역 근처의 한 치킨집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수아 중사님 오셨습니까? 아니, 무슨 서울 처음 오는 사람처럼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동기들은 장난스럽게 그녀를 맞았다. 수아는 멋쩍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밝고 건강해 보였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맥주잔을 부딪혔다. 야, 너네 그거 들었냐?
이번에 우리 부대에 신형 장비 들어온대. 진짜? 또 윗분들 보여주기용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진짜 제대로 된 물건이라고 하더라. 근데 뭐 우리가 쓸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들의 대화는 온통 군대 이야기뿐이었다. 수아는 잠자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치킨을 뜯었다. 동기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그녀는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그 사실이 그녀에게 작은 안도감을 주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누군가가 파병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수아야, 너 그때 기억나냐? 바그람 기지 앞에서 애들한테 초콜릿 나눠주다가 탈레반으로 오인받아서 큰일 날 뻔했던 거. 한 동기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수아는 웃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 그날의 기억은 아찔한 순간으로 남아 있었다. 순수한 아이들의 눈망울 뒤에 숨겨져 있을지 모를 위험, 선의가 아기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공포. 그녀는 그날 이후로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 수 없게 되었다. 그땐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수아의 낮은 목소리에 시끄럽던 테이블이 순간 조용해졌다. 동기들은 그제야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을 알아차린 듯 했다. 야, 임마. 분위기 깨지게 왜 그런 얘기를 꺼내고 그래. 우리 수아 중사님 아직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났단 말이야.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동기의 말에 수아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괜찮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그 상처는 생각보다 깊고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밤이 깊어 술자리가 파하고 수아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동기들은 각자 집으로 흩어졌고 그녀는 다시 인천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울역으로 향했다. 밤의 서울역은 낮보다 더 혼잡하고 어두웠다. 취객들의 고성, 노숙자들이 뿜어내는 악취, 그리고 어디론가 바쁘게 향하는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들. 수아는 지하철 플랫폼에 서서 들어오는 열차를 기다렸다. 그때 그녀의 귓가에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난 곳은 플랫폼 반대편 인천행 급행열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 수아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그녀는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한 무리의 고등학생들과 휠체어를 탄 할머니, 그리고 그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좋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했다. 수아의 심장이 다시금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직감했다. 자신이 더 이상 방관자로만 머물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녀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사건의 중심을 향하고 있었다. 인천행 1호선 급행열차가 플랫폼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퇴근 시간과 맞물려 이미 만원이 된 열차 안으로 사람들이 우겨넣듯 몸을 싣기 시작했다. 이수아 중사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소란의 중심에는 교복을 아무렇게나 걸쳐 입은 남녀 고등학생 대여섯 명이 있었다. 그들은 휠체어에 앉은 한 할머니를 둘러싸고 낄낄거리며 무언가 말을 내뱉고 있었다. 할머니, 담배 한 대 태우실래요? 이거 새로 나온 건데 맛이 아주 끝내줘요. 무리 중 리더로 보이는 남학생이 전자담배를 입에 문 채 희뿌연 연기를 할머니 얼굴에 대고 후하고 내뿜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배를 잡고 웃어댔다.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연기를 피하려 고개를 돌렸지만 학생들은 집요하게 그녀의 주위를 맴돌며 조롱을 멈추지 않았다. 야, 박민혁. 할머니 폐활량 딸려서 전자담배는 무리겠다. 연초로 드려야지. 옆에 있던 여학생이 킥킥거리며 자신의 가방에서 담뱃갑을 꺼내 흔들었다. 명백한 시비였다.
주변의 다른 승객들은 불쾌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쳐다보면서도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저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거나 작게 혀를 찰 뿐이었다. 전형적인 방관자 효과였다. 위험을 무릅쓰고 불의에 맞서는 것보다 침묵하고 외면하는 편이 훨씬 쉽고 안전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수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시선은 학생들의 경박한 웃음소리를 넘어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의 떨리는 손에 멎었다. 얇은 무릎 담요를 꾹 움켜쥔 앙상한 손. 그 손에서 느껴지는 깊은 무력감과 슬픔이 수아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것은 마치 6.25 참전 용사였던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쓸쓸히 눈을 감아야 했던 할아버지. 어이, 거기 학생들. 수아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플랫폼에 울려 퍼졌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웬 참견이야? 하는 듯한 짜증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리더 격인 박민혁이라는 남학생이 삐딱하게 고개를 돌리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줌마는 뭔데 끼어들어요? 우리 할머니랑 노는 거 안 보여요? 그의 입에서 아줌마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수아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침착하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다. 할머니께서 불편해하시는 거 안 보이나? 그리고 여긴 금연구역이야. 당장 담배 끄지 않으면 영무실에 신고하겠다. 수아의 단호한 말투에 학생들이 순간 주춤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민혁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에게 얼굴을 들이밀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역하게 풍겨왔다. 신고해봐, 어디.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아? 그리고 이 할망구가 우리 할머니라는 증거 있어? 그냥 노는 거라니까. 민혁의 말이 끝나자마자 옆에 있던 여학생이 보란듯이 담배에 불을 붙여 한 모금 깊게 빨아들였다. 하얀 연기가 수아의 얼굴 정면으로 뿜어져 나왔다. 명백한 도발이었다. 그 순간 수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지난 6개월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들, 전장에서의 긴장감, 동료를 잃은 슬픔, 평화로운 일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괴리감,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수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대를 설득하거나 이해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번개 같은 속도였다. 그녀는 여학생이 들고 있던 담배를 손으로 쳐서 날려버렸다. 타닥하는 소리와 함께 담배꽁초가 바닥에 떨어져 불꽃을 튀겼다. 아, 씨발. 뭐 하는 거야? 여학생이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부여잡았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민혁이 주먹을 치켜들며 수아에게 달려들었다. 이 미친년이. 하지만 그의 주먹은 수아에게 닿지 못했다. 수아는 상체만 가볍게 비틀어 그의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그의 팔목을 낚아채 자신의 몸 쪽으로 당겼다. 중심을 잃은 민혁의 상체가 앞으로 쏠리는 순간 수아는 그의 팔꿈치 관절을 무릎으로 가볍게 찍어 눌렀다. 뚜둑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민혁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크악! 수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민혁의 팔을 꺾어등 뒤로 돌린 채 그의 목덜미를 잡아 그대로 바닥에 무릎 꿇렸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물론 민혁의 친구들조차 눈만 껌뻑이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이 보기엔 그저 수아가 몇 번 손을 휘저었을 뿐인데 덩치 큰 남학생이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진 것이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제압이었다.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오직 상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간결한 움직임. 바로 해병대 특수수색대의 근접 전투 기술이었다. 너희들 지금 여기서 벌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나? 수아는 민혁의 머리를 바닥에 처박은 채 싸늘하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오히려 전장에서 적을 신문할 때처럼 냉정하고 날카로웠다. 첫째, 공공장소 흡연. 경범죄 처벌법 위반. 둘째, 노인학대. 노인복지법 위반. 셋째, 나에 대한 폭행 및 모욕. 이 모든 게 저기 있는 CCTV에 고스란히 찍혔을 거다.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할머니께 사과하면 경찰에 넘기지 않고 여기서 끝내주지. 그제야 학생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들의 얼굴에서 장난기와 객기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두려움이 번져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사과는 내가 아니라 할머니께 드려야지. 수아의 말에 학생들은 허둥지둥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아닌 깊은 연민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때 누군가 외쳤다. 경찰이다. 경찰이 온다. 플랫폼 저편에서 영무원과 함께 2명의 경찰관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다.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을 직감한 수아는 민혁을 붙잡고 있던 손을 풀었다. 일어나. 그리고 경찰한테 가서 너희가 한 짓 그대로 얘기해. 민혁은 고통과 창피함에 얼굴이 벌개진 채 절뚝이며 일어섰다. 경찰들이 도착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학생들은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저 여자가 먼저 우리를 때렸어요. 우린 그냥 장난친 건데 갑자기 와서 폭력을 휘둘렀다고요. 그들의 뻔뻔한 거짓말에 주변에서 지켜보던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니, 저 학생들이 먼저 할머니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내가 다 봤는데 저 여자는 정당방위였어요. 여기저기서 수아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침묵하던 방관자들이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한 젊은 남성은 자신이 찍은 동영상이 있다며 경찰에게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경찰은 동영상과 증언을 토대로 학생들을 가해자로 수아를 피해자이자 참고인으로 판단했다. 결국 수아와 학생들 그리고 피해자인 할머니까지 모두 근처의 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지구대로 향하는 길 수아는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 분명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휴가를 보내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다시 군인으로서 행동했고 그 결과는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한 현실로 돌아왔다. 지구대에 도착하자 학생들의 부모들이 속속 도착했다. 그들은 다짜고짜 자기 자식의 말만 믿고 수아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쳐댔다. 당신 뭔데 우리 애를 이렇게 만들어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애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폭행할 수가 있어. 내가 당신 고소할 거야. 수아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조사를 기다릴 뿐이었다. 잠시 후 담당 경찰관이 그녀의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수아 씨 직업이 군인? 해병대 중사? 경찰관의 말에 시끄럽던 지구대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학생 부모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수아에게로 향했다. 이번에는 경악과 불신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한 여성이 현역 해병대 장교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다. 수아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나는 대한민국 해병대 중사 이수아다. 그것은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녀의 정체성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정체성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비록 그 길이 때로는 고되고 외로울지라도 그녀는 기꺼이 그 짐을 짊어질 각오가 되어 있었다. 조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녀의 남은 휴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군 생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해병대 중사라고요? 박민혁의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방금 전까지 수아를 몰아붙이던 기세등등함 대신 당황스러움과 경계심이 역력했다. 쩌렁쩌렁 울리던 지구대 안의 소음이 마치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조용히 앉아있는 수아에게로 꽂혔다. 청바지에 평범한 티셔츠 차림. 하지만 그들이 다시 본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만만해 보이는 아줌마나 젊은 여자가 아니었다. 꼿꼿하게 편 허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요하지만 압도적인 기운은 그녀의 신분을 증명하는 또 다른 계급장이었다. 담당 경찰관은 잠시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그는 수아의 신분증을 돌려주며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수아 중사님, 일단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십시오. 먼저 목격자분들 진술부터 듣고 CCTV 영상 확인 후에 정식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경찰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뀐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학생들의 부모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함과 삿대질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민혁의 아버지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아까처럼 막무가내로 나서지는 못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잠시 후 아까 플랫폼에서 스마트폰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던 젊은 남자가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그는 지구대를 떠나기 전 수아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정말 멋지셨습니다. 저도 화가 났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대신 나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수아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답했다. 남자가 떠나자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도 이어졌다. 그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일관되었다. 학생들이 먼저 할머니에게 시비를 걸었고 담배 연기를 뿜으며 조롱했으며 이수아 중사가 정중하게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이다. 결정적인 증거는 CCTV 영상이었다. 담당 경찰관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모니터를 돌려 재생한 영상 속에는 학생들의 추악한 행동과 수아의 대응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영상 속에서 민혁이 비틀거리며 달려들다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장면이 나오자 그의 어머니는 어머 하는 짧은 비명을 질렀다. 영상은 그 어떤 변명도 허락하지 않는 가장 객관적인 목격자였다. 학생들의 부모들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피함과 분노 그리고 자식에 대한 실망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입술만 깨물고 있을 뿐이었다. 모든 증거 확인이 끝나고 상황은 명확해졌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경찰관은 학생들과 부모들을 회의실로 불러들였다. 이제 남은 것은 피해자인 할머니와 참고인인 수아의 진술뿐이었다. 할머님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십니까? 경찰관이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이며 물었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던 할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나는 괜찮아요. 놀라긴 했지만 다친 데는 없슈. 주름진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띤 채 말하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아를 바라보았다. 저기 저 아가씨 덕분에. 저 아가씨 아니었으면 내가 봉변을 당했을겨. 할머니의 시선이 수아에게 향하자
수아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할머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아니요. 요즘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간디. 다들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세상인디 참말로 고마운 아가씨여.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어 수아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메마른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스함이 수아의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민혁과 그의 부모가 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체념의 빛이 역력했다. 민혁의 아버지는 더 이상 수아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경찰관에게 물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애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일단 폭행 및 모욕 혐의는 영상 증거가 명백해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노인복지법 위반 소지도 있고요. 피해자이신 할머님과 이수아 중사님께서 처벌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면 훈방 조치나 즉결 심판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만약 처벌 의사를 밝히시면 정식으로 입건해서 검찰로 송치해야 합니다. 경찰의 설명에 부모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식 입건, 검찰 송치. 그 단어들이 가진 무게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모든 시선이 다시 할머니와 수아에게로 쏠렸다. 그들의 결정에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었다. 민혁의 어머니가 다급하게 할머니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 아들 아직 학생입니다. 전과자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녀는 눈물을 쏟아내며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다. 다른 학생들의 부모들도 덩달아 고개를 숙이며 용서를 구했다. 그 모습은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소리치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오히려 위선적으로 보일 정도였다. 할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는 민혁의 어머니를 내려다보다가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일어나요. 남들 다 보는디 이게 무슨 망신이여. 그리고는 경찰관을 향해 말했다. 나는 저 학생들 처벌하는 거 원치 않아요. 아직 어린 학생들이고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이번 일로 크게 배웠을 거요. 그러니께 경찰 양반도 그냥 좋게 끝내주세요. 할머니의 용서에 부모들은 감격에 겨워 연신 감사하다고 고개를 조아렸다. 이제 남은 것은 수아의 결정뿐이었다. 민혁의 아버지가 머뭇거리며 수아에게 다가왔다. 저 이 중사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는 경황이 없어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들 선처를 좀. 수아는 대답 대신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는 민혁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고개 들어. 수아의 말에 민혁이 움찔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에는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 제대로 알고 있나? 네. 할머니께 버릇없이 굴고 중사님께 욕하고 때리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혁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아는 잠시 그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반성을 찾으려 했지만 보이는 것은 오직 처벌에 대한 공포뿐이었다. 지금의 사과가 과연 진심일까? 이 상황만 모면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회의감이 들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이미 용서를 하신 마당에 그녀가 끝까지 처벌을 고집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 그때 수아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부대였다. 그녀는 경찰관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충성. 중사 이수아입니다. 이 중사 무슨 일이야? 지금 자네 이름이 인터넷에 오르내리고 난리 났어. 서울역에서 민간인이랑 시비 붙었다는 게 사실인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행정보급관의 다급한 목소리에 수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죄송합니다.
설명해 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에 있습니다. 알았네. 일단 거기서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기다려. 부대에서 바로 사람 보낼 테니까. 그리고 절대 언론이나 다른 사람이랑 접촉하지 말게.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수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커져버렸다. 인터넷에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말은 아까 그 동영상이 이미 온라인에 퍼졌다는 의미였다. 그녀의 조용한 휴가는 이것으로 완전히 끝장이 났다. 수아가 다시 지구대로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아까와 사뭇 달라져 있었다. 학생들과 부모들은 이제 수아를 대놓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어떻게 하지? 해병대라는데 일이 커지는 거 아니야? 합의금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괜히 밉보였다가 나중에 무슨 일 당할지 어떻게 알아? 그들의 불안한 속삭임이 수아의 귀에 들렸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학생 몇 명을 훈계하는 차원을 넘어섰다. 군의 명예가 걸린 문제가 되어버렸다. 수아는 경찰관에게 다가가 말했다. 저 역시 저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모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수아의 결정에 민혁의 아버지는 거의 울상이 되어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감사합니다, 이 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수아는 그의 인사를 뒤로하고 할머니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였다. 할머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댁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차표는 마련되었습니까? 아이고, 괜찮아요. 아들놈한테 연락했더니 금방 온다고 했어. 아가씨야말로 고생 많았네. 나 때문에 괜히 험한 일 겪고. 아닙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수아는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지구대를 나섰다. 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화끈거리는 얼굴을 식혀주었다. 그녀는 부대에서 올 차를 기다리며 가로등 아래에 홀로 섰다.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폭풍을 예감하며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휴가 군인이 아니었다. 원치 않았지만 세상의 주목을 받는 지하철 해병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이름이 앞으로 그녀의 삶에 어떤 무게를 지울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이수아 중사가 지구대 앞에서 부대의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대한민국 사이버 공간은 이미 들끓기 시작했다. 실시간 서울역 1호선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한 남성이 올린 1분 30초짜리 영상은 국내 최대 커뮤니티인 DC인사이드의 실시간 베스트 게시물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유튜브, 보배드림, FM 코리아 등 트래픽이 높은 모든 플랫폼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영상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교복 입은 학생들이 휠체어 탄 할머니에게 담배 연기를 뿜으며 조롱하는 장면, 그리고 한 여성이 나타나 그들을 제지하다가 남학생에게 공격당할 뻔한 찰나 믿을 수 없는 움직임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네티즌들은 열광했다. 와, 마지막에 제압하는 거 영화 아니냐? 디귿디귿. 속이 다 시원하다. 저런 양아치들은 저렇게 참교육당해야 정신 차림. 할머니한테 담배 연기 뿜는 거 봐라. 진짜 인간 말종들이네. 누군지 모르지만 저 여자분 진짜 멋있다. 완전 걸크러쉬. 영상의 조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수만 개가 달렸다. 사람들은 제압하는 여성의 정체를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구대에서 그녀의 신분이 밝혀지는 과정을 지켜본 누군가가 댓글을 남겼다. 헐, 방금 저분 지구대에서 봤는데 현역 해병대 중사래요. 이 댓글은 폭탄과도 같았다. 해병대라는 세 글자는 영상의 파급력에 기름을 부었다.
네티즌들은 지하철 해병대 누나, 참교육 여군 등의 별명을 붙이며 그녀를 영웅으로 추앙하기 시작했다. 언론사들도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온라인 연예 매체를 시작으로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까지 앞다투어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단독 지하철서 노인 조롱하던 10대들, 현역 해병대 여군에게 참교육. 사이다 제압 영상 일파만파 주인공은 해병대 이중사. 침묵하는 시민들 속 빛난 군인 정신 우리 시대의 영웅. 기사는 쏟아졌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온종일 해병대 여군, 지하철 담배남, 이수와 중사 등의 키워드로 도배되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학생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네티즌 수사대는 영상에 나온 교복과 학생들의 얼굴을 토대로 순식간에 그들의 신상을 파헤쳤다. 이름, 나이, 재학 중인 인천의 S상업고등학교, 심지어 개인 SNS 계정까지 모두 공개되었다. 박민혁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순식간에 성지순례의 장이 되었다. 평소 그가 올렸던 허세 가득한 사진들 밑에는 수만 개의 비난과 욕설이 담긴 댓글이 달렸다. 내가 그 유명한 담배남이냐? 부모님 얼굴에 먹칠 제대로 하네. 할머니한테 하던 패기 반만이라도 저 해병대 누나한테 부려보지 그랬냐? 자, 이런 놈은 학교에서 퇴학시켜야 한다. 사회의 암적인 존재. 상황은 학교로까지 번졌다. S상업고등학교 홈페이지는 항의하는 네티즌들의 접속 폭주로 서버가 마비되었고 교무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다. 학교 측은 긴급회의를 소집한 끝에 다음 날 아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관련 학생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약속해야만 했다. 박민혁은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자신의 얼굴 사진과 기사, 그리고 악플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다. 조금 전까지 지구대에서 겪었던 공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대한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밖으로 나갈 수도 누구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까맣게 모른 채 부대 차량을 기다리던 수아는 자신에게 닥쳐올 후폭풍을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번쩍이는 헤드라이트와 함께 익숙한 해병대 마크가 새겨진 검은색 세단이 그녀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그녀의 직속 상관인 중대장 강철민 대위와 행정보급관이었다. 충성. 중사 이수아. 수아는 반사적으로 경례를 붙였다. 강 대위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자세한 이야기는 차에 타서 하지. 일단 여길 떠야겠네. 차에 오르자 행정보급관이 노트북을 돌려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한 그녀의 기사와 영상이 떠 있었다. 수아는 자신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지하철 해병대 여군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떠도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이 중사, 자네가 지금 얼마나 유명 인사가 됐는지 알겠나? 강 대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물론 자네의 행동이 군인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건 나도 인정하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과 결과야. 민간인, 그것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했고 그게 온 세상에 공개됐어. 이건 군의 품위유지 의무와도 관련된 아주 민감한 사안이야. 강 대위의 말은 틀린 것이 없었다. 군인은 민간인과 다르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개인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군 전체의 명예와 직결된다. 수아는 옳은 일을 했지만 그 결과는 그녀의 소속 부대와 해병대 전체에 부담을 안겨주게 된 것이다. 죄송합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사과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야.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지.
일단 부대로 복귀해서 사령부 지침을 기다려야 할 것 같네. 자네의 휴가는 이것으로 끝이야. 차가 서울의 야경을 뒤로하고 인천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다.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할머니의 존엄성과 사회의 작은 정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불씨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그녀의 삶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영웅이라는 찬사와 함께 군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라는 무거운 족쇄가 그녀의 발목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지하철 해병대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비난, 그리고 감시를 한 몸에 받게 된 것이다.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꿈꾸던 그녀의 소망은 그렇게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수아는 부모님께는 급한 일이 생겨 부대로 복귀하게 되었다는 짧은 메모만 남긴 채 강 대위의 차를 타고 포항에 위치한 해병대 1사단으로 향했다. 그녀의 소속 부대는 서북도서 방어를 책임지는 제육여단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사단 본부의 직접적인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포항으로 가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아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그녀가 선택한 해병대의 길. 붉은 명찰의 자부심과 함께 짊어져야 하는 무적 해병의 무게. 팔강모에 담긴 의미처럼 불, 물, 땅, 하늘, 그리고 바람까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겠다는 다짐을 되새겼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전장의 포화가 아닌 보이지 않는 여론의 압박과 군 조직의 엄격한 규율이었다. 사단 본부에 도착하자 그녀는 곧장 감찰실로 인계되었다.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의 조사실에서 그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육하원 측에 따라 상세하게 진술해야 했다. 감찰 장교는 그녀의 진술을 들으며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당시 물리력 행사가 불가피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상대를 제압할 때 군에서 배운 기술을 사용했나? 제압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과잉 대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나? 수아는 침착하게 그리고 사실에 입각하여 모든 질문에 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 방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상대에게 최소한의 부상만을 입히는 방향으로 제압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조사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었다. 이번 사건이 군의 위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조사가 끝난 후 그녀는 대대장실로 호출되었다. 대대장은 오랫동안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 중사, 자네의 행동이 정의로웠다는 것, 그리고 해병의 기계를 보여주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네. 많은 국민들이 자네를 칭찬하고 있고 나 역시 개인적으로는 자네가 자랑스럽다. 대대장의 예상 밖의 칭찬에 수아가 고개를 들자 그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군대는 조직이야. 그리고 조직에는 규율과 절차가 있네. 자네는 그 절차를 무시했어. 민간인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지침을 따라야 했지만 자네는 독단적으로 행동했지. 그 결과가 어떻지? 온 세상이 자네와 우리 해병대를 주목하고 있어. 이건 칭찬인 동시에 무서운 감시이기도 하네. 자네에게 징계를 내리지는 않겠네. 오히려 국방부에서는 군의 명예를 드높인 공을 인정해 표창을 수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군. 하지만 동시에 자네는 문제적 인물이 되었어. 얼굴이 알려진 군인은 작전에 투입되기 어렵다. 적에게 신원이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지. 특히 자네처럼 특수수색대에서 근무하는 요원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야. 대대장의 말은 비수처럼 수아의 가슴에 박혔다. 작전에서 배제된다는 것.
그것은 군인에게 특히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는 수색대원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당분간 자네는 작전에서 배제될 걸세. 그리고 해병대사령부 정훈공보실로 파견 근무 명령이 내려왔네. 가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고 대외 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게 될 거야. 정훈공보실. 군의 홍보와 여론전을 담당하는 부서. 총과 칼 대신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 서야 하는 곳. 수아에게는 가장 낯설고 두려운 곳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 뒤에 숨어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시선의 한복판에 서야만 하는 운명에 처한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짊어져야 할 닻의 무게였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해병대의 앵카마크는 이제 단순히 소속을 나타내는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광이자 동시에 족쇄였고 자부심이자 동시에 책임이었다. 한편 인천의 S상업고등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박민혁을 포함한 가해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사회봉사 50시간 및 특별교육 이수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은 등교할 때마다 다른 학생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들마저 그들을 벌레 보듯 피했다. 박민혁은 며칠 동안 학교에도 가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꺾인 팔의 통증보다 산산조각난 자존심과 온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다는 공포가 그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 그의 부모는 여전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운이 없었을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힐 거다라며 그를 감싸려 했지만 그 말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날 밤 민혁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자기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들어 지하철 해병대를 검색했다. 화면 가득 쏟아지는 기사와 영상, 그리고 댓글들. 그는 기계적으로 스크롤을 내리며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읽어내려갔다. 욕설과 비난이 대부분이었지만 간혹 이런 댓글도 눈에 띄었다. 저 학생도 처음부터 저러진 않았을 텐데 부모와 사회가 저렇게 만든 건 아닐까? 나도 고등학생 때 저랬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반성하고 올바른 길로 가길 바란다. 그는 처음으로 사건을 제3자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 영상 속에서 낄낄거리며 할머니에게 연기를 뿜는 자신의 모습은 스스로가 보기에도 혐오스러웠다. 이수와 중사의 제압은 폭력이 아니라 당연한 응징처럼 보였다. 왜 그때는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분했을까? 무엇이 자신을 그토록 오만하고 어리석게 만들었을까?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허세 가득한 사진들을 하나씩 지우기 시작했다. 사진을 지울 때마다 거짓된 자신을 한 겹씩 벗겨내는 기분이었다. 모든 사진을 지우고 텅 빈 화면을 바라보던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 그것은 억울함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깊고 진한 부끄러움의 눈물이었다. 개과천선의 씨앗은 이처럼 쓰라린 고통과 부끄러움 속에서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해병대사령부. 대한민국 해병대의 심장부이자 모든 작전과 행정이 총괄되는 이곳의 공기는 포항 1사단의 훈련장과는 사뭇 달랐다.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화약 냄새 대신 잘 깎인 잔디의 풀 내음과 갓 복사된 A 사용지의 잉크 냄새가 진동했다. 전투화가 연병장의 흙을 박차는 소리 대신 번쩍이는 복도를 울리는 구두굽 소리가 더 익숙한 곳. 이수와 중사에게 사령부 본관 건물은 마치 견고한 요새처럼 느껴졌다. 다만 그 요새는 적의 총탄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행정 절차와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로 둘러싸인 곳이었다. 정훈공보실에서의 첫날,
수아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책상 앞에 앉아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의 새 무기는 K-원어 소총이 아닌 최신형 컴퓨터와 전화기였다. 그녀가 상대해야 할 적은 산악 지형에 매복한 게릴라가 아니라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언론의 문의 전화와 인터넷상의 악성 루머였다. 이 중사 경제일보 김 기자 전화인데 이 중사 개인 인터뷰 요청 건이야. 어떻게 할까? 일단 건강상의 이유로 어렵다고 둘러댈까? 공보실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국방뉴스 위풍당당 KU 국군 촬영 관련해서 이 중사 출연 협조 요청이 왔는데 콘티 확인하고 보고 올리라고 하십니다. 이거 봐봐. 유튜브에 또 이상한 영상 떴어. 지하철 해병려 사실은 유단자 출신 조포? 이따위 소설을 쓰고 있네. 법무실에 명예훼손으로 검토 요청해야겠어.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들과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마치 낯선 종류의 폭격과도 같았다. 동료들은 총성 대신 키보드를 두드렸고 작전지도 대신 보도자료를 검토했다. 수아는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아침에 눈을 떠 군복을 입고 출근하는 것은 같았지만 이곳에서의 하루는 그녀가 알던 군인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그녀는 마치 잘 훈련된 최첨단 전투기가 갑자기 농약을 뿌리는 경비행기가 된 듯한 이질감을 느꼈다. 그녀의 주된 임무는 이수와 중사라는 상징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국방부는 그녀를 국민과 소통하는 강한 군인의 아이콘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 덕분에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각종 언론 인터뷰와 방송 출연 요청에 시달려야 했다. 첫 촬영은 국방홍보원에서 제작하는 위풍당당 KU 국군이라는 프로그램이었다. 스튜디오의 눈부신 조명 아래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사회자의 질문에 답해야 했다. 이수아 중사님, 당시 상황이 정말 아찔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나요? 역시 해병대 정신 덕분일까요? 수아는 준비된 답변을 앵무새처럼 읊었다. 해병대 정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군인이기 이전에 한 명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카메라의 빨간 불이 깜빡이는 것을 보며 수아는 이것이 또 다른 종류의 전투임을 깨달았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여론이라는 이름의 전쟁. 총알은 날아오지 않았지만 카메라 렌즈와 스튜디오의 조명은 마치 수십 개의 총구처럼 그녀를 겨누고 있었다. 탕, 탕, 탕. 셔터 소리가 터질 때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것은 그녀에게 익숙한 총성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영혼을 꿰뚫는 낯선 총성이었다. 방송이 나간 후 그녀는 더욱 유명해졌다.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수군거렸고 식당에 가면 사인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영웅이라 칭송했지만 어떤 이들은 군인이 튀어봤자 얼마나 튄다고 운 좋게 방송 탄 거 가지고 유세 떤다며 비아냥거렸다. 칭찬은 부담스러웠고 비난은 가슴에 상처로 남았다. 그녀는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었다. 인간 이수아는 사라지고 지하철 해병대라는 이름의 아이콘만 남는 것 같았다. 며칠 후 국방부 장관 명의의 표창장 수여식이 열렸다. 장관은 직접 그녀의 가슴에 화랑무 공훈장을 달아주며 그녀의 용기를 치하했다. 이수아 중사의 용기 있는 행동은 전 군의 귀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우리 군에 대한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이 훈장은 이 중사 개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 전체의 자랑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수아는 꼿꼿한 자세로 경례를 붙였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가슴에 달린 훈장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고 훈련받은 대로 몸이 움직였을 뿐인데 진짜 영웅들은 이름도 빛도 없이 전후방 각지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전우들이 아닌가. 수여식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를 정훈 공보실 동료들이 박수를 치며 맞았다. 이야, 이 중사.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해병이네. 훈장 축하해. 동료들의 축하에도 그녀는 웃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특수수색대 동기들과 진흙탕에서 뒹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자신은 비록 얼굴에 위장크림을 덕지덕지 바르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다. 그때가 그리웠다. 카메라 조명 대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땀 흘리던 시절이, 보도자료 대신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밤새 토론하던 그 치열했던 시간들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날 밤 수아는 관사에 홀로 남아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녀는 마치 깊은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어항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이곳은 안전했지만 그녀가 살던 세상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바다로 돌아가고 싶었다. 비록 거친 파도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진짜 세상, 진짜 전장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정훈 공보실에서의 시간은 그녀에게 새로운 경험과 시야를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더욱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박민혁에게 세상은 지옥과도 같았다. 신상털기와 악플의 폭격은 며칠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다. 학교는 그에게 무기한 등교 중지 처분을 내렸고 그는 방 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부모님의 태도였다. 처음에는 그를 감싸기에 급급했던 부모님은 사건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자신들의 일상까지 위협받게 되자 이제는 그를 원망하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냐? 동네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냥 조용히 사과하고 끝낼 것이지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세상과 가족 모두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 속에서 민혁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이 추락했다. 붙잡을 것도 기댈 곳도 없는 캄캄한 심연 속으로.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문득 거울 앞에 섰다. 며칠 사이 헬쑥해진 얼굴, 퀭한 눈, 덥수룩하게 자란 머리카락. 거울 속에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찌질한 패배자의 모습이 서 있었다. 그는 주먹으로 거울을 내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얼굴이 있었다.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자신들을 바라보던 할머니의 얼굴, 그리고 자신을 제압한 후 차갑게 내려다보던 이수와 중사의 얼굴.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나 경멸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특히 할머니의 눈빛. 그것은 연민이었을까? 민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그 행동의 대상이었던 사람을 생각했다. 그 할머니는 누구였을까? 어디에 살고 어떤 삶을 살아온 분일까? 그날 할머니는 왜 혼자 휠체어를 타고 그 복잡한 서울역에 있었을까? 수많은 왜라는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컴퓨터를 켜고 그날 함께 있었던 친구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냈다. 나 박민혁이다. 할 말 있으니 우리 집 앞으로 나와라. 지금 당장. 몇 시간 후 민혁의 집 앞 골목에 어색한 침묵 속에서 6명의 학생들이 모였다. 모두 민혁처럼 잔뜩 수척해진 얼굴이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미안하다. 침묵을 깬 것은 민혁이었다.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친구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늘 자신만만하고 이기적이던 박민혁의 입에서 사과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야, 박민혁, 너 괜찮냐? 안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아.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제대로 사과하려고 한다. 민혁은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부모님 뒤에 숨어서 학교 징계받고 시간 지나면 다 잊히겠지.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 우리가 잘못한 그분께, 할머니께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자. 용서해 주실 때까지.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친구들은 당황했다. 뭐? 할머니를 어떻게 찾아? 우리가 어디 사시는지 어떻게 알아? 찾아가면 받아주실까? 더 화내시는 거 아니야? 두려움과 망설임이 그들을 덮쳤다. 하지만 민혁은 단호했다. 찾아야지. 어떻게든 찾아야지.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야.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같이 해줄래? 민혁은 처음으로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의 진지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친구들은 그가 더 이상 예전의 박민혁이 아님을 느꼈다. 오랜 침묵 끝에 한 친구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래. 하자. 같이 할게. 그 말을 시작으로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그들이 내딛는 길고 어려운 속죄의 여정의 첫걸음이었다. 그들은 무작정 단서를 찾아 나섰다. 유일한 단서는 사건이 벌어졌던 서울역 1호선 인천행 급행열차 플랫폼뿐이었다. 그들은 며칠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서울역으로 갔다. 영무원들에게 묻고 주변 상인들에게 할머니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며 전단지를 돌렸다. 허탕의 연속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귀찮아하거나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볼 뿐이었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플랫폼에서 청소를 하던 한 환경미화원이 그들의 전단지를 보고 아는 체를 한 것이다. 아, 이 할머니. 내가 알지. 가끔 폐지 주우러 이 근처에 나오셔. 아마 인천 주안동 쪽에 사시는 걸로 아는데 몸이 불편해서 아들이 가끔 차로 모시고 오고 그래. 인천 주안동. 마침내 구체적인 단서를 얻은 것이다.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희망이 보였다. 그날부터 그들은 서울역이 아닌 인천 주안역 일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주안역은 구도심 특유의 복잡한 골목과 오래된 시장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수십 개의 고물상과 재활용 센터를 뒤지고 동네 어르신들이 모이는 공원과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할머니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낡은 빌라 1층에 자리한 작은 경로당에서 할머니를 찾을 수 있었다. 할머니는 다른 노인들과 함께 화투를 치고 있었다. 그날 플랫폼에서 보았던 모습 그대로였다. 학생들은 경로당 입구에 서서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그때 그들을 발견한 할머니가 화투패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왔다. 너희들 여긴 어쩐 일로 왔누? 할머니의 목소리에 민혁은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결심한 듯 친구들을 이끌고 할머니 앞에 나란히 섰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차갑고 더러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다른 친구들도 그의 뒤를 따라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저희가 박민혁입니다. 민혁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처음으로 타인의 고통 앞에서 흘리는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었다. 첫걸음은 그렇게 차가운 바닥 위에서 뜨거운 눈물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할머니 박복순 여사는 무릎 꿇은 학생들을 한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주름진 눈가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측은함. 경로당 안에서 웅성거리며 내다보는 다른 노인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학생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일어나들 어서.
복순 할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할머니. 할머니께서 용서해 주시기 전까지는 못 일어납니다.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가장 가까이에 있던 민혁의 어깨를 짚으며 힘주어 말했다. 됐어. 나는 이미 너희들 다 용서했어. 그날 경찰서에서 다 끝난 일이여. 그러니께 어서 일어나. 남들 다 보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람.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학생들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흙먼지가 묻은 무릎을 털 생각도 못한 채 그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학생들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은 매일 오후 학교가 끝나면 약속이나 한 듯 주안동의 작은 경로당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주변만 맴돌았지만 복순 할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면서부터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경로당 청소를 하고 어르신들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말동무가 되어드렸다. 처음에는 의무감과 속죄의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새로운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르신들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는 교과서보다 훨씬 재미있었고 그들의 주름진 미소 속에서 진정한 따뜻함을 느꼈다. 특히 민혁은 복순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따랐다. 그는 할머니의 낡은 휠체어를 닦고 삐걱거리는 바퀴에 기름칠을 하며 그녀의 지난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다리를 다친 이야기,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운 이야기. 평범하지만 고단했던 그녀의 삶의 조각들을 맞춰가면서 민혁은 자신이 그날 얼마나 잔인하고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한편 해병대사령부의 이수와 중사는 여전히 낯선 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녀는 군 홍보 영상 촬영, 인터뷰, 대외 강연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다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 역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그녀는 인천시 교육청과 해병대사령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청소년 안보 강연 행사의 강사로 초청되었다. 인천의 한 대형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 선 그녀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제가 군인이 되기로 결심한 것은 거창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복이 멋있어 보였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훈련을 받고 전장에 나가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이겨내고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녀는 파병 시절의 경험과 지하철 사건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학생들을 영웅으로 만들지도 자신을 미화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날의 진실과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날 지하철에서 저는 사실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무서웠을 뿐 바로 휠체어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를 보았을 때 저는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 순간 침묵했다면 저는 평생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침묵은 때로 폭력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용기 내어 그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강연은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 관객석 한가운데 낯익은 얼굴들이 앉아 있었다. 학교에서 단체로 강연에 참석한 박민혁과 그의 친구들이었다. 민혁은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서 있는 이수와 중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지하철에서 보았던 냉정하고 두려운 모습이 아니었다. 단단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깊은 울림을 주는 목소리.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날아와 박혔다. 진정한 강함, 지켜줄 수 있는 용기, 침묵의 폭력. 모든 말이 자신을 향한 꾸짖음처럼 들렸다. 강연이 끝나고 학생들은 무대 위로 올라가 이수와 중사와 기념 촬영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혁과 친구들은 차마 그 줄에 설 수 없어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그때 수아가 인파 속에 그들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과 민혁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수아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꾸짖음도 칭찬도 아닌 그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담담한 미소였다. 민혁은 저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수아 역시 가볍게 목례로 답했다. 그것이 그들의 두 번째 만남이자 진정한 화해의 순간이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녀의 강연은 그의 삶에 깊은 울림을 남겼고 그의 조용한 인사는 그녀에게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는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채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의 문턱, 이수와 중사의 파견 근무가 끝나는 날이 왔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그녀를 많이 바꾸어 놓았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던 정훈 공보실 업무에도 익숙해졌고 카메라와 대중의 시선에도 조금은 무뎌졌다. 무엇보다 그녀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다. 총칼을 들고 최전선을 지키는 것만이 애국이 아니라는 것을, 군의 진정한 힘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몸으로 깨달았다. 파견 마지막 날 정훈 공보실장이 그녀를 불렀다. 이 중사, 그동안 고생 많았어. 솔직히 처음엔 걱정 많이 했네. 야생마 같은 수색대원을 사무실에 데려다 놓았으니 하지만 자네는 기대 이상으로 잘해줬어. 이제 다시 자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그는 수아에게 새로운 명령지를 건넸다. 원소속 부대 제육해병여단 복귀를 명함. 그토록 기다렸던 명령이었다. 하지만 막상 받으니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정들었던 사무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짐을 챙겨 사령부 건물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지만은 않았다. 며칠 후 그녀는 수색교육대에서 혹독한 복귀 훈련을 받았다. 파견 기간 동안 무뎌졌을 전투 감각을 다시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이었다. 오랜만에 매는 30kg 군장은 어깨를 짓눌렀고 차가운 바닷물은 심장을 멎게 할 듯 했지만 수아는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꼈다. 땀과 흙먼지, 동료들의 거친 숨소리. 이것이 바로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이었다. 모든 훈련을 마치고 마침내 서해 최북단의 섬 백령도로 향하는 수송선에 몸을 실었다. 짙은 해무 사이로 멀어져 가는 인천항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몇 개월을 반추했다. 폭풍 같았던 시간들이었다. 영웅이 되었다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그녀를 더 단단한 군인, 그리고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들었다. 배가 망망대해로 나아가자 그녀는 갑판에 나와 거친 바닷바람을 맞았다. 코끝을 찌르는 짭조름한 바다 내음. 그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돌아가는 것이다. 자신의 자리로, 그리고 자신의 바다로. 같은 시간 인천 주안동의 한 보훈 요양병원. 박민혁과 친구들은 이제 주말마다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들은 거동이 불편한 참전용사 할아버지들의 식사를 돕고 말동무가 되어드리며 때로는 그들의 영웅담을 지루한 기색 없이 들어주는 훌륭한 청중이 되어주었다. 이놈들아,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인천 상륙작전 때. 한 할아버지가 또다시 레퍼토리처럼 자랑을 늘어놓자 민혁은 환하게 웃으며 추임새를 넣었다. 와, 할아버지. 진짜 멋있으세요. 그래서 그 고지를 탈환하셨어요? 그의 능청스러운 반응에 주변에 있던 할아버지들과 친구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병원의 소독약 냄새를 덮고도 남을 만큼 따뜻하고 생기가 넘쳤다. 봉사활동을 마친 민혁은 병원 로비의 TV 앞에 잠시 멈춰 섰다. 마침 국방뉴스에서 해병대 유교단의 동계 훈련 장면을 방영하고 있었다. 혹한의 날씨 속에서 완전 무장으로 설산을 오르고 얼음장 같은 바다에 뛰어드는 해병들의 모습이 비쳤다. 그리고 그들 중 유난히 앳돼 보이지만 누구보다 강인한 눈빛을 한 여군에게 카메라가 주민되었다. 이수아 중사였다. 모자이크 처리도 되지 않은 진짜 군인의 얼굴이었다. 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TV 앞으로 다가갔다. 화면 속의 그녀는 더 이상 지하철 해병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많은 군인 중 한 명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중얼거렸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이수아 중사는 다시 그녀의 바다로 돌아갔다. 박민혁은 비로소 사람이라는 더 넓은 바다로 항해를 시작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지키고 만들어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차가운 겨울 바다의 파도 소리 속으로 그리고 요양병원의 따뜻한 웃음소리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